잠깐! 책 읽고 오셨어요? 책 안 읽고 오셨으면 이 영상이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꼭 책 읽고 오셔야 합니다. 혼자 읽기 싫으시면 여기 옆에 링크 영상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함께 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장과 4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요, 한스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부터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입학식 전날이 됐는데요. 한스는 어머니가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첫 부분에서부터 한스와 다른 아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어머니가 오셔서 애정을 실어서 뭔가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요. 그에 반해서 한스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본인한테도 그런 감정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책 속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스란 아이는 어머니 없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 마을 목사님,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이 다 정서적으로 좀 메마른 분이시라는 거죠. 뭐 한 분 더 있긴 한데 플라이크 아저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한스한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한스는 어떻게 하죠? 한스는 플라이크 아저씨를 조금 멀리하고 오히려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특이하게도 목사님은 뭔가 좀 더 감성적이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감성이 결여된 아이가 이제 하일러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감성적인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10월 달쯤 호숫가에서 한스와 하일러의 첫 대화 부분이죠. 한스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하일러와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만났을 때의 그 놀라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하일러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책 내용으로 봤을 때 하일러는 열정적이고 감성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구속받기를 정말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 책 내용에서 하일러는 한스에게 어머니한테 받지 못했던 정서적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스는 하일러를 통해서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자아를 찾고 주체성을 찾게 되죠.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요. 하일러의 성이 이름인가요? 헤르만 하일러니까 헤르만 헤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 내용에 보면 하일러의 고향도 헤세의 고향과 마찬가지로 슈바르츠 발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한스라는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일러를 등장시키는데 작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하일러라는 이름을 빌려서 개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인간 성장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한스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하일러라는 인물을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릴 적에 헤르만 레이텐슈타인인가?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한스에게 어릴 적에 낚시와 어릴 적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존재로 등장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헤르만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보면 헤르만 헤세 자신이 책에 등장하기보다는 다양한 인물로서 자신을 투영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한스라는 아이를 인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일러는 한스에게 굉장히 강한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성이라는 부분을 불어넣어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오토 뱅어라는 아이와 하일러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왜 주목을 받아야 하냐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그 싸움 이후에 하일러는 신학생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싸우고 난 뒤에 하일러가 자기 공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다른 애들 신경을 아예 안 쓰고 펑펑 우는 거죠. 그 모습은 신학교에서는 정말 금지되어 있는,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신학생이라면, 남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하일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넌 부끄럽지도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왜 부끄러워야 하는데? 이러고는 방을 나가죠.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한 이유는 하일러가 얼마나 감성적으로 충만하고 풍부하며 또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영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스는 그러한 하일러의 모습을 보고, 뭐 내용에는 위로하러 갔다고 그렇게 적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호기심이 생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스는 하일러를 찾아 나서죠.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죠. 하일러가 한스에게 키스를 하죠. 작은 입맞춤이지만 키스를 하고 맙니다. 목사가 돼야 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로서 남자애들 사이, 그 신학교라는 그 안에서 있을 수는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일러가 한스에게 입에서 입으로 자신의 충만한 감정과 자유로움을 불어넣어주는 매개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키스에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스는 어릴 적 엄마가 없어서 느끼지 못했던 감성의 발달이라는 부분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일러와 열심히 어울리게 되죠. 하일러와 어울리다가 보니까 한스는 공부를 약간은 게을리하게 되죠. 그리고 하일러와 어울리면서 감성적인 부분이 성장하고 본인의 인간다움이 성장을 하면서 주체성,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스가 본인이 원해서 한 공부가 아니고 주변 분들이 한스를 천재로 본 후에 그냥 한스는 공부해야 하는 아이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잖아요. 한스는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니까 나는 그런 아이인가 보다 하고 공부를 받아들인 것 뿐이고요. 근데 이제 하일러를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서서히 느껴 나가게 되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느껴질 뿐이지 완벽하게 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요. 굉장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한스가요. 그런 내적 갈등은 한스에게 다시금 두통을 재발하게끔 합니다. 책 내용에 보면 신학교에 합격한 이후로는 두통이라는 게 없었는데, 다시 이제 하일러라는 존재를 만나서 친해지고 공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두통이 다시 생기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그 두통이라는 게 주변 분들, 특히 아버지, 교장 선생님, 마을 목사의 기대, 그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여튼 하일러와 친하게 계속 지내가면서 정서적 발전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하일러가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루치우스와의 싸움인데요. 루치우스와의 싸움으로 하일러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이 금고형의 의미는 학교에서 찍혔다는 얘기고, 선생님들이 주목한다는 얘기고, 아이들이 하일러를 멀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일러는 외톨이가 되죠. 그때 한스는 내적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고 완벽하게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일러를 피하게 됩니다. 한스는 무서웠죠.
부모님과 주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감성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적 갈등 안에서 자신의 성장보다는 주변의 기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3장이 끝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축제가 벌어지고 아이들은 다 방학 때문에 집으로 가죠. 그 내용 안에서 하일러와 한스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겨울방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이 끝나죠. 겨울방학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됩니다. 4장 처음부터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데요. 힌딩어의 죽음입니다. 같은 반 친구였던 힌딩어가 호수에서 발을 헛디뎌서 죽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 한스가 힌딩어의 죽음을 통해서 하일러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때까지 방학 기간 동안에 한스는 분명히 하일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방학 기간이 지나고 학교에 돌아와서 학업을 시작했을 때조차도 힌딩어가 죽기 전까지 말이죠, 하일러와는 대화를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힌딩어가 죽고 나니까 이제 힌딩어를 찾아가는 길에 두려운 마음에 하일러의 손을 잡으려고 했으나 하일러가 손을 뿌리치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한스는 자기가 이때까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힌딩어의 죽음 속에서 하일러의 죽음을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일러가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일러와의 관계 단절은 자신의 정서적 미숙함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힌딩어가 죽고 난 후 아이들이 애도를 표하고 몇몇 아이들은 너무 오래도록 애도를 표하다가 감기에 걸리고 말죠. 그 중에서 하일러는 가장 마지막까지 병실에 있게 되는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병실에 남았을 때 한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결심이 선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겠어. 난 내 자신의 인간적 성숙을 위해서 하일러를 선택해야만 해. 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사를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스가 하일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워있는 하일러에게, 난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 여길 좀 봐.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내 친구가 되어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발 날 용서해줘. 하일러 제발. 네 주위를 이렇게 계속 맴도느니 차라리 꼴찌를 하는 편이 나을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선언이죠. 하일러를 선택하면 자신은 공부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스는 눈을 뜬 거죠. 공부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나는 한 번도 내 의지로 공부한 적이 없어.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었어.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문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스는 하일러와 더 적극적으로 놀게 되죠. 그리고 한스는 계속해서 공부는 뒷전이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목적 없이 하는 공부가, 의미 없이 하는 공부가 성과로 이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한스는 완벽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부모님과 그 주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완벽하게 저버림을 선언을 했잖아요. 기정사실화 되고 났더니 제가 생각했을 땐 그 기정사실화가 신경쇠약이라는 병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 성장과 주변 분들의 기대를 뒤로 하는 것,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겠죠. 소년에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스는 14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소년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원래는 모범생이었잖아요.
이때까지 그게 올바른 거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던 친구가 나는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래서 신경쇠약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통과 신경쇠약에 대한 관계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두통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려고 할 때마다 생겼던 것 같고, 이제 그 실망시키려고 했던 걸 넘어서서 실망이 기정사실화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신경쇠약으로 드러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더 큰 고통이죠. 그 전까지는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잡을 수가 없잖아요. 공부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한스한테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신경쇠약에 걸린 한스는 수업 시간에 일을 치르고 말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불러도 일어나지 않고 신경쇠약 증세를 눈앞에서 보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한스는 의사 선생님의 진찰 이후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식사 시간 이후 산책을 명령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장 선생님은 한 가지의 옵션을 더 넣죠. 하일러와는 같이 다니지 마라. 그래서 산책에 하일러를 동행시키는 걸 금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다시 공부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교장 선생님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죠. 나중에 하일러는 그런 교장 선생님의 말을 아주 우습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금지령을 무시해버리고 한스와 함께 산책을 나가죠. 이제 그 산책을 나간 게 교장 선생님한테 안 걸릴까요? 걸릴까요? 당연히 걸리겠죠. 이제 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하일러가 한스의 산책에 동행한 사실을 알고 감금 벌칙을 하루 동안 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루 지나서 하일러는 교장 선생님의 방귀를 들고 학교를 탈출하게 되죠. 하일러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함부로 또는 일부러 하일러를 권위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하일러는 반발을 한 거죠.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은 학교를 이틀, 3일 떠나 있다가 잡혀 돌아와서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퇴학을 당한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스는 자기의 과거와 이별을 선언을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남의 의견에 휘둘려서 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그 성장 과정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성장 과정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가장 중요한 존재인 하일러가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스는 자신이 스스로 혼자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하일러의 도움이 아직까지는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전에 하일러가 본인을 떠나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삶의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다음 내용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쇠약은 더 심해질 거고 공부는 더 못하게 될 거고 당연히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학교를 관두게 되겠죠. 쫓아갈 수가 없게 되고 병은 더 심해질 테니까요. 5장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다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들르셔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장, 6장을 다 읽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꼭 뵙도록 하죠.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